시대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당장 그 머릿속에 무언가를 꽉꽉 채워 넣으려는 강박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야죠. 그렇죠. 우리는 보통 막 불안해질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구겨 넣고 최신 AI 툴 사용법을 마스터해야만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마치 그 텅 빈 창고에 물건을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요.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함정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짓는 최후의 무기가 채움이 아니라 정반대로 비움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기막힌 역설에서 출발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죠. 이나 스트레스 해소법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약간 힐링 같은 거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 문서들이 제시하는 건 오히려 가장 피 튀기는 잔장인 AI와 인간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냉철한 전술교범에 가깝거든요. 전술교범이요? 와, 단어가 확 와닿네요. 네, 우리가 기순의 그 압도적인 속도에 먹히지 않으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 내면이 원래 어떤 구조로 생겨 먹었는지 철학적이고 뇌과학적인 밑바닥부터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자료의 첫머리를 보면 그 실체가 아닌 구조로서의 내면이라는 엄청 묵직한 주자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의 개념이 나오죠. 맞아요. 사르트르의 무아작용, 프랑스어로는 네앙티자시옹이라고 하던데 이 개념을 끌고 오잖아요.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어떤 꽉 찬 내용물 덩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히려 스스로를 텅 비워두고 항상 세계를 향해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런 본질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이 사르트르의 무아작용을 우리의 일상에 대입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일상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여러분이 텅 빈 챗GPT의 프롬프트 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혹은 아주 중요한 기획안의 첫 줄을 써야 할 때 느껴지는 묘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아, 있죠. 백지공포증 같은 거. 막막하고 불안한 느낌. 맞습니다. 사르트르는 그 불안감이 우리가 무언가로 꽉 채워져 있는 기계가 아니라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봤습니다. 아, 비어 있으니까 채워야 하고 그래서 불안한 거지만 그게 자유의 증거다. 네, 내면은 무언가로 가득 찬 닫힌 금고가 아니라 비어 있기 때문에 끝없이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는 구조적 대방성 그 자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 모리스 메를로봉티의 철학도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 같네요. 우리는 보통 내면과 외면이 피부 하나를 경계로 완벽하게 나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흔히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세상과 이미 진득하게 얽혀 있다는 거잖아요. 즉, 내면은 독립된 데이터 저장용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세상과 부딪히며 끊임없이 무언가가 발생하는 현장이라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철학자들의 이런 통찰이 놀라운 이유는 이게 최근의 뇌과학 연구 결과들과 소름 돋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문서에서는 칼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거든요. 뇌과학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뇌를 카메라나 하드디스크처럼 생각해요. 눈으로 본 걸 그대로 찍어서 뇌 안에 저장한다고 믿잖아요. 하지만 프리스턴의 뇌과학 이론, 특히 예측 보호와 모델에 따르면 우리 뇌는 그렇게 수동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나요? 뇌가 먼저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던집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와 자신의 예측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면 그 오차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아, 잠깐만요. 그 계단을 내려갈 때 요게 바닥에 있겠지 하고 발을 디뎠는데 허공일 때 덜컥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게 뇌의 예측 모델이 빗나가서 오차를 수정하는 순간이군요. 와, 완벽한 예시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과정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려면 뇌 안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꽉 들어차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아, 꽉 차 있으면 수정을 못하니까요. 그렇죠. 끊임없이 외부 데이터에 맞춰 자신의 예측 모델을 부수고 지우고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텅 빈 중심이 필요하죠. 안토니오 다마지오라는 신경학자 역시 자아를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신체, 감정, 기억이 매 순간 실시간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최신 뇌과학과 철학의 교집합이 결국 불교의 나가르주나, 즉 용수가 말한 공사유와 완벽하게 포개진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동서양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 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컵이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다는 그 본질적인 기능성을 의미하잖아요. 이걸 듣다 보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죠? 우리 뇌는 과거의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둔 하드디스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끊임없이 스스로의 캐시 메모리를 리셋하면서 새로운 연결망을 구축해내는 그 고성능 라우터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고성능 라우터. 그 비유를 이 상황에 조금 더 깊게 적용해 볼까요? 만약 라우터가 자신이 처리했던 과거의 데이터 패킷들을 꽉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트래픽이 엉키고 결국 시스템은 다운되겠죠. 먹통이 될 겁니다.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나 고정된 지식으로 내면을 꽉 채워두고 비우지 못하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AI 시대에 새로운 문법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아, 비우지 못하면 에러가 나는 거네요. 네, 비어있음은 지식이 부족하다는 결핍의 상태가 아니라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창조적 조건인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아주 치명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의 뇌가 스스로를 텅 비워내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성능 라우터라면 방대한 데이터를 백지 상태에서 학습하고 처리하는 AI의 신경망 모델과 대체 뭐가 다른 거죠?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연산 능력만 놓고 보면 AI가 우리보다 수만 배는 더 뛰어난 라우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비어있음이 왜 AI를 상대로 한 우위가 되는 겁니까? 겉보기에는 둘 다 텅 빈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바탕에 깔린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AI는 텅 빈 가중치에서 출발해 엄청난 내부 표현을 만들어내지만 사르트르가 말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능력, 즉 진짜 무화작용은 하지 못하거든요. 존재를 문제 삼는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못한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AI가 이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중에 갑자기 멈춰서서 나는 왜 인간을 시키는 이 계산을 하고 있는가? 이 데이터의 본질적 의미는 내 존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신의 목적 함수를 밑바닥부터 갈아엎진 않잖아요. 하하, AI가 갑자기 철학적인 고민을 하면서 파업을 하지는 않죠? 그렇죠. 반면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고 의심하고 그 의심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지? 하고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묻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국 정보 처리 능력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 우리의 진정한 경쟁력이라는 거네요. 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사유하는 인간의 본질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엄청난 속도로 모든 업무를 최적화하고 자동화하는 동안 인간은 그 결과물에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선택해야 하죠. 기계는 속도를 내고 인간은 방향을 잡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전하고 모호한 상황 속에서도 책임을 지고 결단하는 고유의 역할을 인간이 지켜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바로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소마틱 마커 이론이에요. 소마틱 마커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우리는 보통 감정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노이즈 정도로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적이면 안 돼. 이성적으로 판단해. 항상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뇌과학에 따르면 감정적인 신체 반응, 즉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나는 이런 소마틱 마커들이야말로 우리가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위험한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해주는 핵심 내비게이션입니다. 아, 감정이 오히려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AI는 차가운 계산은 하지만 이 신체 기반의 절박한 감정은 흉내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의 리더십은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외부 통제에서 내 안의 이성과 감정, 가치관을 일치시키는 내부 통합 능력으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외부 통제에서 내부 통합으로.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자, 여기까지 이론적인 배경과 메커니즘은 확실히 납득이 갑니다. 네, 아주 탄탄한 논리죠.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내일 회사에 출근해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내부 통합 능력을 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써먹을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천이 없으면 철학도 소용없죠. 자료에서는 이를 속 깊은 내면 리더십 5층 구조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말들의 나열이 아니라 아주 촘촘하게 인과관계로 엮여있는 실전 매뉴얼이에요. 5층 구조, 1층부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 볼까요? 네, 이 5층 구조는 우리가 AI에 먹히지 않기 위한 방어선이자 공격 루트입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레이어 1, 인지적 명료성입니다. 인지적 명료성이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AI가 내뱉은 그럴듯한 텍스트와 그 텍스트가 지닌 진짜 의미를 분리해내는 단계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행 전략으로는 재질문 3회 규칙이 있습니다. 재질문 3회 규칙. AI가 답을 주면 곧바로 수용하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3번 더 파고드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도 피상적인 이유 밑에 숨겨진 왜를 2번 더 물어보는 거고요. 기계의 논리와 나의 주체적 판단을 억지로라도 떼어놓는 거군요. 그렇게 인지적인 명료성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보통 조급함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방어선인 레이어 2, 감정 통합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훈련법이 꽤 파격적인데요. 어떤 건데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AI의 제안을 승인하기 직전에 하던 것을 멈추고 딱 90초 동안 자신의 감정 상태를 스캔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쫓기고 있는 건지, 두려운 건지, 맹목적으로 편해지고 싶은 건지 그 충동을 읽어내라는 거죠. 잠깐 여기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을 대변해서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경쟁사 직원들은 지금 AI 툴을 돌려서 1분 만에 50페이지짜리 시장 분석 보고서를 찍어내고 당장 실행에 옮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빛의 속도로 돌아가는데 결정 내리기 전에 눈 감고 90초 동안 내 감정을 스캔하고 앉아 있다고요? 하하,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죠. 솔직히 현대기업 환경에서 이거 당장 도태되거나 해고당하기 딱 좋은 너무 낭만적이고 비효율적인 느림 아닌가요?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당장 내일의 성과만 생각하면 완벽하게 비효율적인 미친 짓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유발 하라리가 경고한 데이터 중심 사회의 함정을 들여다보면 그 비효율을 감수하지 않았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대가요? 그게 뭔데요? 만약 당신이 90초의 감정 스캔과 3번의 재질문을 생략하고 경쟁자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맹목적인 불안감 때문에 AI가 써준 50페이지 보고서를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가정해봅시다. 단기적인 효율은 얻었겠죠. 네, 일단 일은 빨리 처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이 리더십 모델의 핵심인 레이어 5, 책임적 결단력이 무너져 버립니다. 책임적 결단력이 무너진다. 그건 결국 그 보고서의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AI가 그렇게 분석했는데요. 라고 변명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의사결정의 주권이 인간에게서 기계로 넘어가는 정확한 분기점이 바로 거깁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의심하는 근육이 퇴화하면 결국 AI 의존 중독에 빠지게 되죠. 기계의 노예가 되는 길이네요. 네, 진정한 속도는 맹목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레이어 3인 존재 기반 자아 정렬과 레이어 4인 전략적 초월성이 등장하는데요. 네, 가치에 대한 이야기죠. 나의 확고한 가치축이 무엇인지 묻고 단순한 성과 지표인 KPI가 아니라 핵심 가치 지표인 KVI를 설정하는 것. 나침반 없이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차는 결국 절벽으로 떨어지지만 정확한 가치축이라는 나침반을 보고 시속 50km로 달리는 차는 흔들림 없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와, 나침반 없는 맹목적인 속도는 결국 파멸이라는 거네요. 내면을 비우고 감정을 스캔하는 그 짧고 느린 시간은 오류를 차단하고 진정한 주도권을 주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이자 가속 페달이라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5층 구조를 통해 길러낸 내면의 힘이 실제 비즈니스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생존력으로 어떻게 수치화될 수 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뼈를 때리는 공식이 하나 나오죠. 네, 자료에 은장하는 AI 시대 생존 공식 말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생존력은 내면 깊이 곱하기 가치 정렬도를 AI 의존도로 나눈 값이다. 네, 분모가 AI 의존도라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공식을 보고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분자에 있는 내면의 깊이나 가치 정렬이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분모에 자리 잡은 AI 의존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면 전체 생존력 점수는 곤두박질 치고 0에 수렴해버린다는 이 수학적 사실이 아주 뼈 때리는 지점이네요.
네, 그 분무가 폭발하는 메커니즘을 현실적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뛰어난 통찰력과 윤리적 가치관을 가진 팀장이 있다고 치죠. 내면 깊이와 가치 정렬도가 10점 만점인 사람이에요. 오, 완벽한 리더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효율성에 취해서 이메일 작성부터 팀원들의 인사평가 코멘트, 분기별 전력 기획까지 모든 것을 AI에게 외주주기 시작합니다. 분모인 AI 의존도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죠. 헉,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결국 팀원들은 더 이상 그 팀장의 리더십을 따르는 게 아니라 화면 뒤에 있는 챗GPT의 텍스트를 따르게 됩니다. 팀장이라는 존재 자체가 조직 내에서 무화되어 버리는 거죠. 존재감이 사라져버리네요. 네, 그래서 생존의 진정한 변수는 AI를 얼마나 기술적으로 화려하게 다루느냐가 아니라 AI의 영혼을 넘기지 않고 완벽하게 도구로만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두께에 있는 겁니다. 정신적 두께. 그렇다면 이미 얄팍해져 버린 이 정신적 두께를 다시 두껍게 만들고 무너진 생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문서 마지막에 조직과 개인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90일 실행 로드맵이 아주 구체적인 치료 과정처럼 제시되어 있습니다. 90일이요? 첫 번째 달은 어떤 단계인가요? 1월부터 30일까지는 자기인식 확장의 시기입니다. 무작정 AI를 끄는 게 아니라 내가 AI와 나눈 대화 기록들을 메타 분석해보는 겁니다. 대화 기록을 분석한다고요? 네, 내가 단순히 자료 조사를 묻고 있는지 아니면 아예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판단 자체를 떠넘기고 있는지 내 의존의 민낯을 마주하는 단계죠. 아, 병을 치료하려면 진단부터 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현실을 파악했다면 31일부터 60일까지는 가치 정렬의 단계로 돌입합니다. 내 삶에서 내렸던 중요한 결정 10가지를 뽑아보고 그것이 내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재해석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불필요한 AI 자동화를 제거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네, 나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과도한 AI 자동화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도려내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1일부터 90일까지는 전력적 내면화 단계입니다. 2단계에선 뭘 하나요? AI를 배척하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AI를 배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까지만 AI의 의견을 참고하고 최종 결정은 반드시 나만의 가치축을 기준으로 내가 내린다. 이런 식의 나만의 굳건한 AI 협업 프로토콜과 개인 선언문을 수립하는 겁니다. 와, 90일간의 처절한 내면 재건축 과정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방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큰 그림을 요약해 볼 시간입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여정이었죠. 우리는 늘 생존하기 위해 머릿속을 데이터로 꽉꽉 채워 넣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문서들은 완전히 정반대의 진실을 보여줬죠. 네, 비움의 미학이 아니라 비움의 전략이죠. 맞아요. 사르트르의 철학과 프리스턴의 뇌과학이 입증하듯 인간은 원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비워내고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비어있음의 감각을 회복한다는 건 단순히 명상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확실히 다르죠. 고인물처럼 굳어버린 자아의 틀을 깨부수고 텅 빈 공간을 확보하여 그 자리에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AI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내는 가장 실전적이고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는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이 긴 분석을 마무리하며 제가 문서의 행간에 숨어있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인간의 최후의 보루가 스스로를 텅 비워내고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의심하는 그 끈질긴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AI와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죠. 그런데 만약 피로에 찌든 우리가 이 복잡한 감정 스캔이나 뼈를 깎는 가치 판단 과정마저 귀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찮아진다고요? 네, 예를 들어 AI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우울하고 답답한 감정의 원인이 뭔지 분석해줘. 혹은 내 평소 성향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는 게 맞는지 결론 좀 내줘.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면요. 헉,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그 신성한 작업마저 기계에게 외주를 줘버리는 미래군요. 네. 그때 우리는 자유를 위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영영 지워버리고 있는 걸까요? 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나를 비워내어 무한한 가능성을 담는 자유의 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성찰의 권리마저 기계에 넘긴 채 껍데기만 남을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겠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의 내면 창고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에는 지금 무엇이 꽉 차 있고 또 무엇을 당장 비워내야 할까요? 한 번쯤 꼭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 남들이 AI로 1초 만에 답을 얻을 때 눈을 감고 90초 동안 내 마음의 나침반을 들여다보는 그 미련해 보이는 느림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미래로 안내할 유일한 생존 비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치열하고도 통찰력 있는 내면의 투쟁을 응원합니다.